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나는 특정인을 지키기 위해 정치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한동훈 차기 당대표 후보의 말입니다. 그동안 익히 듣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게 들리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한동훈 대 반한동훈의 기류 속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한동훈 후보의 오늘 면담은 무산됐습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는 아직 많이 남기도 했지만 준비 작업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후보자가 한 명일 때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전당대회를 어떤 형식으로 치를지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포커스 나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외래 진료가 10% 내외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교수들이 휴진에 대규모로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환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에 의한 조작을 의심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 세상에 알린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각각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동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때부터 나온 야당의 나쁜 습관성 탄핵병이 한치도 나아지지 않고 또다시 등장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미취학 아동들이 다니는 교육, 보육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르면 오는 2026년 통합됩니다. 통합기관의 명칭부터 교사 양성체계, 재원 문제 등은 올해 연말에야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친족 사이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 상돌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다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내년 말까지 법 효력을 유지하고 그 전까지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육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방부가 앞으로 체력 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 훈련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필요한 경우 군법 교육이나 명상 등 정신수양 목적의 군기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며 군기 교육 승인권자도 중대장급에서 영관급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등 대형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사그라드는 듯했던 휴진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료정책 수정을 요구하면서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습니다. 휴진 첫날 큰 혼란은 없었지만 환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첫 소식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첫날, 환자들은 일단 차분하게 일정에 맞춰 병원을 찾았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휴진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시골에서 왔는데 1년에 한 번씩 오다 보니까 걱정되지. 많이 걱정되지. 뉴스 나올 때 이거 어떡하지. 집단 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향해 서운한 마음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국민 출란도 좋아하잖아. 어때요. 좋은 방법대로 처리 나가려 그러는데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나 이거. 의사들이고 교수들이고. 환자단체는 이번 집단 휴진을 두고 반인륜적 집단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병원에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신촌, 강남, 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의 투표를 통해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7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애초 큰 혼란이 예상됐지만 휴진 첫날 병원은 다행히 평소와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휴진 참여가 교수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외래 진료가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5에서 10% 정도 줄었지만 수술과 시술은 모두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비대위가 휴진 기간을 무기한이라고 예고했던 만큼 불확실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예정이어서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조치 없이 대화하자는 말만 늘어놓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건 의료계라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에는 서울 아산병원도 휴진을 예고하고 있어서 휴진 움직임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3곳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응급 중환자실과 분만실 등 필수 의료 진료만 유지한 채 의사들이 청진기를 내려놓기로 한 겁니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떠나게 한 정부 정책 때문에 내려진 결정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진료 재개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의료계하고 대화를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위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 이상은 인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정부는 대화 불발의 책임을 의료계에 돌렸습니다. 의료개혁 정책으로 의료 서비스가 망가질 것이라는 등의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과 환자, 의사 모두를 위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실행하지 못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사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대화라는 것엔 동의하면서도 대화 시작점을 찾는 것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서울 아산병원도 다음 달 4일부터 휴진을 예고하면서 환자와 국민이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끝모르게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이번 의료 공백 사태로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은 불편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30%가량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불편을 겪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불편 내용을 보면 병원 예약이 연기됐거나 예약이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유족들이 영정사진도 없는 분향소를 지키며 눈물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사 사흘 만에 희생자 23명의 신원 확인 작업도 모두 마무리됐는데 경찰은 조만간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할 예정입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시분향소에는 어김없이 유족들의 통곡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새파랗게 어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게 된 어머니는 아직 얼굴도 보지 못했다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린 애들 이제 24살 되는 애기인데 어떻게 키우는 애기야. 사랑하는 가족이 이영만리 타지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 유족도 오열했습니다. 불이 난 공장 대표가 찾아와 고개를 숙였지만 유족들은 불이 왜 났는지 등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다며 붕괴했습니다. 면담도 없고요. 사고만 하고 갔어요. 나중에 정확하게 해서 오겠다고 했어요. 그나마 참사 사흘 만에 남아있던 희생자 6명까지 신원이 모두 확인되면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희생자 23명의 국적은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부검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들은 며칠째 임시분향소가 마련된 이곳 시청에 머물러 왔지만 희생자 신원 확인이 마무리되면서 장례 절차도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인근 안산에서도 이주 노동자 단체 주도로 분향소가 차려졌는데 주변 경찰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이 허가받고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대뜸 동포들이 나라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뭐합니까? 라는 식으로. 이런 가운데 경찰은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며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생존자 10여 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며 안전수칙이 잘 지켜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화성 공장 화재 당시 리튬이라는 화학물질이 물과 반응해서 더 큰 폭발이 일어날 우려 때문에 진화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에는 리튬처럼 물로 진화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환경부가 배포한 사고 대비 물질 진화 매뉴얼에 오류 가능성이 제기돼 검증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화성 공장 화재는 물에 반응하는 리튬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은 리튬이 한참 연소한 뒤에야 물을 사용해 불을 껐습니다. 순수한 리튬의 경우 진압 방법이 있지만 전지 속에 든 금속 상태 리튬이 폭발할 땐 불을 끌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리튬이 건전지 이제 본체 안에 들어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대책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화 약제도 지금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가운데 리튬처럼 물과 만나면 반응하는 위험물질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화재나 누출 때 피해를 줄이도록 사고 대비물질 대응 정보집을 만들어 소방서와 지자체 등 화학사고 대응기관에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정보집에 나온 일부 화학물질 화재 진압 방법에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도금 등에 쓰이는 시안화 나트륨은 물과 반응하면 시안화수소라는 유독가스가 나오는데 소화제로 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화에틸렌 역시 물 또는 습한 공기와 접촉 시 점화 가능이라고 소개하면서 화재 진압 요령에 물이 소화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키인포 가이드에 실려 있는 내용들이 기존에는 다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준용하고 있는데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면 저희가 연구 결과에 따라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화 방법의 오류 가능성이 제기된 화학물질은 모두 5종. 정부는 해당 방법이 맞는지 실제로 검증을 거쳐 오류가 확인되면 올해 안에 바로잡을 계획입니다. 또한 화성 화재 사고 같은 유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지 속 리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방법과 소방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지난 2022년 발생한 12구 이태원 참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한 조작을 의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참사 한 달여 뒤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했을 당시 자신이 예산안 처리 지연을 우려하며 당시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옳다는 뜻을 전했다고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강한 의심이 있어서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고 답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묻자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이 장관이 물러나면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전 의장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김 전 의장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 세상에 알렸다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알림을 내고 윤 대통령은 참사 수습과 예방을 위한 회의가 열릴 때마다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인도의 인파 압력을 줄여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라고 지시했으며 최근에는 이태원 특별법을 수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다음 달 중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부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는 애초 이달 말 열릴 예정이었다가 전담 수사팀 일정에 따라서 다음 달 초로 연기됐습니다. 친족 사이에 일어난 횡령, 사기 등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른바 친족 상돌의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전 골프 선수 박세리 씨처럼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 잦아지는 사회 흐름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아버지의 빚을 더는 떠안지 않겠다며 직접 고소에 나선 박세리 이사장.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을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또 수면에 올라오고 또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그게 지금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개인 자금과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친형과 갈등을 겪은 방송인 박수홍 씨. 저와 같이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가족 사이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최근 잇따르고 있지만 지금까지 친족 간 재산 범죄는 아예 재판에 넘겨질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 자식이나 배우자, 동거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사기, 횡령 등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친족 상도례 조항 때문입니다. 가족 사이 재산 문제에 법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지만 가족 형태가 세분화하고 분쟁이 잦아지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법 제정 71년 만에 친족 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인 다른 가족이 처벌을 요구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상대적으로 지위가 취약한 가족 구성원이 경제적 착취를 당하는 것을 용인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헌재는 다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내년 말까지 법의 효력을 유지하고 그 전까지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도록 주문했습니다. 반면 함께 살지 않는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의 문화적 특징을 고려하면 지나친 법 간섭을 막을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등 보완책도 두고 있어서 침해되는 권리도 적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뉘어 있는 취약전 아동 교육기관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통합안을 확정하고 2년 뒤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현재 학교에 가기 전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닙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라 예산과 조직이 따로따로 돌아가며 통일된 정책을 내놓기 쉽지 않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희망하는 영유아는 기본 8시간 돌봄 뒤에 아침, 저녁 돌봄을 4시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 1명당 선생님의 숫자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내년에 5세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3세에서 5세까지 무상교육도 추진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 한 명 한 명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세계 최고의 보육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만 내년에 당장 아이들이 통합교육기관에 가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 통합안 확정은 물론 법안 통과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올해 하반기 전국 100곳, 내년엔 1000곳의 모델 학교 시범 운영부터 시작합니다. 본격 시행은 빨라야 후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로 나뉘어 있는 교사들의 자격 통합 문제도 걸림돌입니다. 현재 두 자격증을 다 가진 교사는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또 양성체계가 다른 두 교사 집단의 처우가 같아지는 데 대한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교육 학부모 단체들이 정부가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 정책을 수조 원의 예산 확보 방안도 없이 섣부르게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사 노동조합 연맹과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등 40개 단체는 오늘 공동선언을 통해 정부가 유보 통합에 필요한 2, 3조 재원을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4조 원가량의 비용이 누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필요한 추가 비용의 정확한 추계도 없이 또 국가 책임의 예산 확보 방안도 없이 졸속으로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 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이 북한군의 거듭된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북한이 계속 쓰레기를 넣은 풍선을 보낸다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스스로 자숙기간을 주기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그동안 중지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사흘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했으며 어젯밤부터 살포한 오물풍선은 180여 개로 파악됐고 이 중 70여 개가 우리 지역에 낙하했습니다. 북한은 하나의 미사일로 탄두 여러 개를 쏘는 다탄두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다고 평가했던 우리 군은 북한이 이전 위성 발사에 이어 이번 발사까지 실패하자 포장에 나선 것이라면서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김대근 기자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사진을 공개하며 다탄도 분리와 유도 조종 시험이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나의 미사일에 실린 탄두 3개가 각기 다른 목표 좌표에 정확히 유도됐다며 미사일에서 분리된 기만체, 즉 가짜 탄두의 효과도 검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의 미사일로 여러 발을 쏘는 효과를 노리면서 가짜 탄두로 상대방의 탐지와 요격을 방해하는 기술도 시험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면 미사일 한 발로 미국의 여러 도시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ICBM의 다탄두화가 가장 핵심 과제 중에 하나고, 이번 시험으로 북한이 자신들의 독자적 기술로 다탄두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북한이 고체 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했던 군 당국은 북한의 주장을 기만, 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발사 장면 사진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주 발사체에 이어 이번 발사도 실패하자 포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기만체를 테스트했다고도 하는데 그것들은 좀 상당히 기술적인 발달이 필요한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다탄두가 분리되는 것은 하강 단계에서 분리가 됩니다. 근데 비행 초기 단계에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모든 억제력을 언급했던 북한의 새로운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북러 조약 체결 등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북한 미사일 총국 관계자 등 개인 8명 등에 대한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전체 민심과 당 지지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회색이 전체 민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이 국민의힘 당 지지층인데 전체 민심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가장 높죠. 32.4%. 그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윤상현 후보 그 순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60.2%. 나머지 또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가 같습니다. 14.1%, 그리고 윤상현 후보 그 순인데 일단 보시면 한동훈 대세론이 뭐 이어지는 분위기죠. 이제 전당대회가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출발선에 섰다. 지금까지 지지율이 그대로 서 있고 네. 여기에서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퍼센트지로 출발을 해서 네. 국민은 두 가지 어떤 야누스적인 측면으로 두 가지 양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고 예. 정권을 획득하려면 대선 후보가 누구냐. 대표를 뽑는 거지만 지금 유권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는 지금 대표는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인가. 거기까지 보고 있다. 거기까지 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네. 보면은 지금 3년이나 남은 윤석열 대통령 어떡하지?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가 또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두 가지의 양면적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직 여러 가지 변화라든가 그리고 TV 토론이라든가 구체적으로 후보들 간의 어떤 우열을 가리는 토론 같은 디베이팅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한동훈 대세론이 앞으로 지금까지 쭉 이어온 것처럼 지금 출발 시점에서 그렇게 이제 네. 유지가 되는데 이것이 권역별로 이제 5번인가요? 이렇게 합동 연설회를 하고 예. 방송 토론을 하게 되면 어떤 변수가 있을지 그것이 국민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흥미롭고 그래야만이 국민의힘한테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자, 박창환 교수께는 요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당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60%가 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전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100% 책임 있다고 본인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도 이렇게 당 지지층 사이에서 이렇게 지지도가 높은 이유는 뭘까요? 저는 뭐 대통령제 국가에서 네. 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좀 뭐 불가피한 현상이다라고 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는 앞으로 어떠한 선거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번 총선의 대패는 보수 지지층에게 굉장한 좌절감과 상실감을 줬습니다. 그러면 좌절감과 상실감이 떨어지는 만큼 네. 뭔가 희망과 기대를 걸 대상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리 둘러봐도 예. 여권의 인사들 가운데 그나마 대통령 후보로 소위 이재명 대표와 붙어볼 만한 사람, 아무리 찾아봐도 눈치껏 찾아봐도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 역시 이번 당권 경쟁이 대권까지 보고 지금 당심이 작용하고 그렇죠. 있다. 그렇게 보고 대통령제 국가에서 사실은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는 현직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뒤를 내다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수 지지층들의 현실이에요. 예. 이 3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다 견디려면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이 제일 높은 그나마 제일 높은 후보에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또 있었냐면요. 차기 당대표가 우선해야 할 일,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답변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우선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가장 높은 것이 정부 성공 뒷받침이다라는 것이 이제 거의 60%에 육박하고요. 그 다음이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수용,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건 한동훈 지지층, 한동훈을 지지하겠다는 앞에 그 결과하고 요거랑은 조금 어긋난 것 같아서 말이죠.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당원의 이중적 성격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후보를 당원들은 네. 우리가 지금 보면 왕조적 전통, 중앙집권적인 통치 체제에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네. 대통령을 향한 그런 집중력 있는 그런 지지, 그것은 뭐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스윙 보트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중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뽑아놓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 예. 아직까지 3년이 남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켜서 성공하는 정부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이중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동안 유권자의 표심은 상당히 요동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자,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다. 예. 그렇게 됐을 때 다음 지방선거, 다음 대선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원은 영리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고 만약에 예. 실패를 한다면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받지 않았습니까? 다음 대선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학습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예.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누가 될 것인가? 예. 이왕이면 지금 대선으로 봤을 때 한동훈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심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군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상당히 여러 가지 격전이 치러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크다고 한동훈 봅니다. 후보가 대표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작용을 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한다라는 게 2년 전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한다는 얘기하고 강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2년 전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 뭔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소위 좌편향으로 해놓은 거를 갖다가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놓기를 아마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수 지지층이 윤 정부의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기대치가 옛날에는 정말로 그 머리 꼭대기에 있었다면 지금은 무릎이 아니라 거의 뭐 저는 그 발목까지 내려갔다고 봐요. 예. 즉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치의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져 있다. 예. 소위 말하면은 탄핵만 안 당해도
소위 의정 갈등만 어떻게 좀 잘 끝나도 예. 성공이라고 부를 정도로 지금 굉장히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무난한, 그래서 뭔가 이제 파국으로 가지 않고 예. 다음 정권 재창출에 뭔가 이렇게 좀 소위 비빌 언덕이 돼주는 정도, 그렇군요. 요 정도만 돼도 다행 아니냐.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지층 내부의 이런 그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결국은 네. 갈마들면서 예. 스스로가 당원들이 아마 지지층들이 이 소화를 해낼 거라고 좀 봐요. 그 소화가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정권 재창출밖에 없지 않느냐. 만약에 정권 네. 재창출 안 되면 뭐 다 감옥 가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쉽게 보시는군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차기 당대표의 과제로 특검 법안 수용,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법안 수용에 대해서는 지지층 여론이 좀 낮은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한동훈 후보는 뭐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내놨잖아요. 꼭 민주당을 받아들인다는 건 아니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당내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1대3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렇죠. 3인의 대표 후보,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이렇게 1대3으로 대표 후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당원들이 이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학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제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당대 여러 가지 연설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반박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다만 이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일정 부분 해를 주겠다고 생각하면 네. 당원들이 급격하게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지 않고 이것이 따지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예. 이렇게 수정안을 내놓는구나. 그렇게 유권자들이 인식을 하는 것을 한동훈 대표 후보가 네. 이것에 대해서 설득이 가능하다면 예. 이건 정말 좋은 어떤 그런 안건을 그렇군요. 던졌다고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아직까지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저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기로 이제 그렇다면은 한 후보는 윤 대통령하고 각을 너무 세우면 또 마이너스 요인으로 이제 작용할 것 같다라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오늘 아침에 그 신문 인터뷰를 보면은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정치는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좀 각을 세우는 듯한 또 발언을 또 했단 말이죠. 네. 요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네. 그 얘기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게 들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보수 정권의 재창출이 중요한 거지 예. 한두 사람 지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로 들렸거든요. 결국은 어느 정도의 타협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지금 국민 여론이 최상병 특검 해야 되는 거고 김건희 여사도 소환 조사 해야 되는 거고 예. 이게 여론인데 반대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느냐? 이거 지킬 수 있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그 현실에 우리가 타협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네. 어느 정도 좀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네.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생뚱맞고 어렵게 들리지만 예. 결국은 한동훈 대표 만약에 당대표가 당선되고 나면 저는 이런 그 소위 전환들이 조금씩 빠르게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 소위 말하면 특검 정국이 포화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예. 이제 국회에서 넘어가고 거부권 정국이 시작되면 그때는 또 한 번 정국이 요동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당론을 정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당대회가 치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개념적인 차원에서만 접근을 할 텐데 이래서 이렇게 현실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저는 이런 그 현실 부정이 아닌 보수 지지층도 결국은 현실 인식 그리고 타협 일로 결국은 이동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 특검도 찬성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엊그제까지 강력하게 반대하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입에서 소환 전향적으로 이렇게 나왔겠어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전에 김건희 특검도 찬성한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그럼 박지원 의원의 어쨌든 개인적인 전망이긴 하지만 말이죠. 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찬성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전망을 했는데 일단 한 후보가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특검도 받아들일까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출마 선언할 때 결과를 보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도 네. 비대위원장도 얘기했고 저것은 그 박지원 의원의 전략이고 전략이요?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전략이면 뭐가 깔려 있다는 겁니까? 전략이면 그렇게 예측한다 그러면 그 여론적인 동향이 해서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말로 김건희 특검을 내가 하겠다. 수용해서 이것도 수정 특검을 제안하겠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의 여러 가지 지금 전략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특검을 통한 여러 가지 지금 뭐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이라든가 이것이 이제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법사위까지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흔드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저렇게 지금 계속 펌프질이라고 알죠. 그런 것을 그런 전략으로 그렇군요. 지금 저런 박 모습을 교수님 어떻게 보이고 있다고. 보셨어요? 뭐 저도 결국은 뭐 박지원 의원이나 또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일단은 최상병 특검의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어? 그러면 일단 한 발 거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발까지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약간의 희망 섞인 발언들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어느 정도 지지율이 대세론이 만약에 꺾이지 않는다. 지금 반한동훈 캠페인이 거세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도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는 소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수위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은 최상병 특검에 대한 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대세론이 확고하다라는 게 선거 캠페인에서 계속 운동 과정에서 드러난다면은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국민이 원한다면이라는 전제 그리고 몇 가지 전제를 붙여서 저는 뭐 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 근데 뭐 민주당이 얘기하는 특검이 아닌 뭐 예를 들어 또 다른 수정. 삼여사 특검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그 교수님 말씀에 뭐 찬성할 수가 없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그것을 막지 못하면 결국은 특검을 해서 결국은 나오는 건 없습니다. 뭐 검찰이라든가 경찰 수사에서 나온 거 이상으로 나온 것이 역대 특검에서 있습니까? 다만 이 정치적인 특검으로 민주당에서 이제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은 정권을 흔들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108명을 이탈시켜서 마지막에서 한 10명 정도 이탈해서 특검을 재부의할 때 그것을 찬성시켜서 통과시켜서 특검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흔든 것에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후보가 나온 분이 스스로 모든 포탄을 맞을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받는다고 얘기할 것이며 저는 사법적인 질서를 지키면서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고의 원인은 지금 다 밝혀졌지만 거기서 다시 수사기관은 이첩이냐 아니냐 사실은 성비위라든가 사망 사건은 이첩을 해야 되는 걸로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왜 이첩을 못했냐 그거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특검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최상병 같은 경우는 억울하게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빠른 결론을 내야만이 야당의 공세가 무뎌지고 특검으로 하나씩 이렇게 국민의힘이 먹혀 들어가면 특히 차기 대표 입에서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고 특검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당 간판을 내려야 될 그런 지경으로 간다고 교수님은 이제 생각이 한동훈 듭니다. 후보의 수정안이 잘 제시를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전략적으로 뭐 보고 계시는 그건 뭐 거예요?
그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수정안은 결국은 시간을 벌어서 야당이 받지 못할 겁니다. 야당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 끌기용은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차기 대선 1순위고 지금 대표 주자도 알겠습니다. 1번으로 올라간 입장에서 특검을 수정을 제안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특검을 받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 조심스럽게 던져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자, 이게 당권 주자들의 영남권 표심 잡기 경쟁이 또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대구를 찾은 한동훈 후보 그리고 홍준표 시장에 이어서 이철우 경북지사와의 만남도 하려고 했으나 또 불발이 됐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일단 바쁘다. 일정이 너무 바쁘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이라기보다는 불발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거죠. 네. 뭐 사실은 최상병 특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한동훈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이거를 다 드러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영남권 단체장, 광역단체장들이 소위 말해서 반한동훈 캠페인, 지금 친윤 어떤 그 지도부 사이에서 흐르고 있는 반한동훈 캠페인에 좀 동참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 반한동훈 캠페인이 과연 어떤 이제 그 효과를 미칠 것이냐? 저는 그렇게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할 거라고 봐요. 오히려 저는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물론 보수층 내에서는 한동훈이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저게 윤석열 대통령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아마 의구심이 제일 먼저 들 겁니다. 하지만 여론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제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사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의 그런 그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의 어떤 그 대선 후보의 희망을 갖다 꺾는다?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광역단체장들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공천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 또는 다음 국회의원 후보로 나올 소위 그 당협위원장들은 눈치 안 봐도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 눈치를 보느냐? 민심의 눈치를 더 많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광역단체장들은 특히 영남권 광역단체장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고 다음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공천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반한동훈 캠페인에 참가하고 있지만 당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홍준표 시장하고 이철우 지사하고 만나지 않았는데 요게 앞으로 판세, 영남권 당신 판세에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서로 악수는 해야 되고 정치는 아무리 적이지만 뭐 민주당과도 서로 악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구시장이라든가 도지사 같은 경우는 지역사령관이고 당으로서는 당의 어떤 표밭인데 표밭이고 80몇만 당원 중에서 TK 지역에 영남권에 40%의 당원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당원들이 개별화된 그런 행동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큰 어른들 뭐 쉽게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하는 모습을 당원들은 특히 적극적인 그런 당원들은 따라가는 경향이 상당히 크다. 이제 출발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 그렇게 하면 야 그럼 우리도 대통령을 지켜야지. 그래서 영남에서 그런 바람이 불면 수도권까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당대회가 축제로 치러야 되는데 이것은 축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시장이 어제 한 후보하고 만남에 대해서 이제 거절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본인이 직접 연락한 게 아니라 주변 시켜가지고 이제 연락을 하더라.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것도 하나로 이제 지적을 했는데 직접 연락했으면 좀 달라졌을까요? 저는 뭐 달라졌다기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에 진정성 어린 호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그러니까 뭐 특검은 특검인 거고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인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동안에 가장 국민들에게 이슈를 끌었던 게 소위 그 홍준표 시장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 소위 그 공방이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찾아가서 삼고초려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고 이런 모습을 갖다가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 것과는 별개로 저는 할 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 통해서 보냈다고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제 공개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소위 조직을 이제 장악하겠느냐 이런 이제 비아냥을 한 건데 예.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이거는 좀 잘못했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이라도 뭐 야당은 홍 시장보다 더 많이 비판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야당 안 만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한동훈 후보를 향한 경쟁 후보들의 공세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 후보는 또 품격을 언급하면서 맞받았는데 당권 주자들의 목소리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이 다 꺼져가는 특검을 다시 불 붙인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역시 이 정치 경험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꾸 이게 합리적 제안이라고 그러시는데 오히려 이제 시기상으로도 틀렸고 이번에도 당대표 나오려면 최소한 그동안에 있었던 당정 또는 대통령실과의 어떤 이 갈등에 대해서는 이걸 해소하고 나오든지 아니면 해소하는 노력이라도 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자기 자세를 낮출 대로 낮춰서 부부싸움도 풀고 친구 간의 오해도 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인생 경험을 안 겪어보신 분들 같아요. 선거를 누가 패배시켰어? 왜 이렇게 추경호가 저렇게 사퇴하게 만든 장본인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 위원장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 비판을 못합니까?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많이 하시고 그 수위가 점점 높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보수 정치가 우리 지지자들만큼 품격 있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쭉 들으셨지만은 전당대회가 역시 뭐 한동훈 대 반한동훈 이런 구도로 이제 전개되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나경원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 연대설이 이제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 원 후보는 다 열려 있다고 그랬는데 나경원 후보는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렇게 선을 그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연대설은 저는 의미 없는. 근데 왜 연대설을 누가 이것을 얘기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결선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결선 투표가 있고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일주일 전에 결정해서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원희룡 후보가 바로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50%를 넘지 못하면 네. 그다음에 결선 투표가 가기 때문에 그러면 3명이 표를 나누면 지금 여론적 지표도 아까 나왔는데 보면은 50%가 안 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나경원 그리고 원희룡 두 분이 단일화를 해서 하면은 저는 패착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시 결선 투표에 가서 이변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 전당대회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리는 것이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연대설을 흘리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흘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에 하는 연대는 아무 의미 없다. 이제 그런 아니 말씀... 연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친윤 내에서 반한동훈 주자로 누굴 내세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원희룡 후보 쪽으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니까 나경원 후보도 찔러봤고 나경원 후보하고 얘기가 잘 안 돼서 하다가 지금 갑자기 원희룡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이게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원희룡 후보 쪽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붙고 있어요. 특히 친윤 그룹들이 생각보다 많이 붙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경원 캠프 쪽에 기대치만큼 사람이 안 붙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연대설이 나오는 거예요. 즉 한동훈 대세론이 지금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하다가는 결선도 못 가보고 끝나게 생길 상황이 온다면 막판에 어떤 그 소위 단일화, 그러니까 결선 가기 전에라도 뭔가 단일화를 통해서 이 대세론을 흔들어야지 결선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대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아까 우리가 여론조사 봤지만 나경원, 원희룡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대목이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을 잠깐 짚어볼 텐데 민주당은 정말 국민의힘에 비하면 아직 뭐 기간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좀 조용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선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재명 1급 체제가 이제 네. 명확히 굳어졌고 네. 그리고 지금 당원 개정도 다 당원 당규 개정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재명 전 대표죠. 네. 대표직을 사퇴했고. 그렇죠. 그러면 다음 전당대회 후보로는 당연히 이재명 뭐 어떤 지금 국민의힘 의원인가요? 오늘 예. 뭐 당원에 이재명 대표 이렇게 써 놓으라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예. 그럴 만큼 명실상부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이 확정됐다고 생각이 들고 예. 이렇게 일극이 됐을 때 과연 이제 민주정당이죠.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은 민주당이 과거에 어떤 보수 정당보다는 좀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럽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많이 끌어서 예, 대선을 돌파하고 예. 그렇게 해서 그 김대중 대통령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지난 전당대회만 해도 굉장히 시끌벅적했죠. 근데 지금 이제 일급 예. 체제로 갔다는 것은 그만큼 네. 이제 게을러지고 네. 그리고 당원들도 이제 재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뭐 새로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정당이 공영 정당이지만 둔해지기 때문에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것이 저는 민주당의 지금 가장 큰 악재고 네. 이것이 국민의힘의 어떤 컨벤션 효과랑 민주당의 죽은 정당대회랑 이거 대비가 되면서부터 정당 지지율도 완전히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이제 그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그 룰을 내일 정한다고 그러는데 찬반 형식일 수도 있고 뭐 추대 방식일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 될까요? 지금 단독 후보가 규정이 없어요, 민주당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공직 후보 같은 경우에 단독으로 출마하게 되면 찬반 투표를 꼭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는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규정도 없고 네. 그러면은 결국은 찬반을 하든지 아니면 추대를 하든지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을 그나마 이제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오늘 이제 내일 결정이 나는데 저는 원칙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지난번에 민주당 국회의장 선거 때도 네. 사실은 국회의장 선거는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원칙적으로 최다선 의원이 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당연히 추미애 후보가 되는 것으로 이미 이해가 됐었는데 네. 이게 흔들리면서 뭐 사실은 경선까지 가서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네. 놓고 본다면 결국은 소위 그러니까 우리가 편법을 쓴다 그러죠. 이거를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정면 돌파하는 게 맞다. 정면 돌파는 어떤 단독 방식으로? 후보면은 저는 찬반 투표하는 게 맞다고 찬반 봅니다. 투표하는 게 그게 낫다. 상식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네. 비록 예를 들어 뭐 찬성률이 높을 수도 있고 네. 낮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80%의 그 지지율로 당 대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찬성 뭐 몇 퍼센트가 나올지는 솔직히 잘 네,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몇 퍼센트가 나오든지 간에 그건 이재명 대표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높으면 그러니까 높은 대로. 찬성률도 공개를 하는 게 나은가요? 전 공개한다고 봅니다.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이재명 대표가 향후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 당 안에서 풀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가는 게 좀 네. 민주당에게 더 유리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룰은 이제 내일 결정된다고 하니까요. 내일 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교수, 박창환 교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1월이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 현장을 경찰이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사건 현장 수습 과정에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산 강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된 이후 경찰이 사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오경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경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대표 피습 직후 경찰이 물청소를 하며 범행 현장을 훼손하고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앴다는 겁니다. 경찰이 사실상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하면서 그 축소 왜곡에 앞장서지 않았나.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지난 1월 국회에서 범인이 검거된 이후 취재진과 지지자가 몰려 더 이상 사건 현장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범인이 검거가 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현장에서 서장이야 그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당시 경찰은 이 대표를 습격한 60대 김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대표가 피습된 지난 1월 2일 경찰의 초동 대응 기록을 확인하고 현장 수습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강제 수사가 만시지탄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이라도 경찰이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될 현장을 왜 범행 37분 만에 서둘러 물청소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 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혀 더 이상의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전 구청장 직무대행 등 공무원 4명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교통통제 등 실무를 담당한 일부 구청 직원들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밤 집중호우로 부산 초량 지하차도가 침수돼 시민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참사 7시간 전부터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지만 전 부산 동구청장 직무대행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약속에 나갔습니다.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씨 역시 시장에게 기상특보를 보고하거나 비상단계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재난대비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건 구청 일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일부는 참사 이후 잘 대응한 것처럼 문서까지 조작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와 B씨를 포함해 4명을 무죄로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구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대부분 감형했습니다. 사고의 윗선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건데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청장이 복귀하면서 A씨의 직무대행이 종료됐고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와 무관하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B씨의 경우 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 비상단계가 격상될 수는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은 공무원들의 부주의로 억울한 인명피해가 생겼다며 대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재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데 지난주 검찰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 도중 육군 훈련병이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의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수사 기록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조만간 재판이 시작될 텐데요. 신병교육을 책임졌던 20대 장교 2사람의 사건 당일 행적과 또 앞으로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은 6명은 입소한 지 열흘도 안 된 훈련병이었습니다. 얼차려를 처음 지시한 건 한 달 뒤 전역이 예정돼 있던 부중대장 남모중이 사건 전날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 대한 군기훈련을 결정했고 중대장에게 보고한 뒤 승인받았습니다. 군기훈련을 하려면 소명 기회를 주고 확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훈련병들은 당시 보급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 중대장은 완전 군장보다 가벼운 가군장을 지시했지만 부중대장은 모포와 베개, 야전삽, 반압 등으로 군장을 싸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내무실에 있던 책 수십 권을 꽉 채워 넣어 25kg 비정상적인 군장을 만든 뒤 연병장 2바퀴를 돌게 했습니다. 중대장 강모대위는 얼차려 도중 뒤늦게 연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턴 직접 얼차려를 지휘했습니다. 군장을 메고 소총을 든 상태에서 연병장을 선착순으로 한 바퀴 뛰게 한 뒤 팔굽혀펴기와 다시 연병장 뛴걸음 3바퀴를 지시했습니다. 얼차려에 앞서 측정한 훈련병 6명의 체력 검정 기준 등급은 대부분 불합격 등급. 결국 훈련병들은 28도 땡볕에 쓰러질 때까지 약 45분간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초기 응급처치가 지체된 것도 추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숨진 박모 훈련병의 경우 열사병 증세로 쓰러진 뒤 의무대에 옮기기까지 약 15분간 별다른 치료 없이 연병장에서 지켜본 상태. 열을 떨어뜨리는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뒤 의무대에 이어 속초와 강릉에 있는 민간병원으로 잇따라 옮겨졌습니다.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최종 사망 원인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부검 감정을 통해 열사병에 따른 합병증을 유력한 사망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국방부가 이번과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체력 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 훈련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훈련병이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뜀걸음이나 완전 군장 상태에서의 걷기 등 체력 단련 형식의 군기 훈련은 전면 금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훈련병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병사들에 대한 군기 훈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군기 훈련 승인권자를 현재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습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경감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경감은 사이버 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1월 한 변호사에게 황 씨의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과거 제자에게 부적절한 편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박정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박 회장은 선생님들의 명예에 누를 끼쳤다며 사죄의 뜻을 전했고 교총은 회장 후보 검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를 이끌게 됐던 박정현 신임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교총 역사상 최연소인 44살의 나이로 회장에 오른 지 일주일 만입니다. 과거 제자에게 부적절한 편지를 보내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겁니다. 박 회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자신의 과오와 실수로 교총과 전국 선생님들의 명예에 누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3학년 제자에게 부적절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해당 학생을 자기라고 부르며 사랑한다거나 안아주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박 회장은 징계위원회 회부돼 경징계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 갔습니다. 박 회장은 이번 교총 선거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편애를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편애로 보기 어렵다는 당시 학생들의 주장이 나오고 교총 게시판에 사퇴를 촉구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총도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회장 후보 검증 제도를 개선해 다음 선거부터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총은 차기 회장단이 뽑힐 때까지 문태혁 수석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지하철 한쪽에 마련된 임산부 배려 자리,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또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했죠. 지난 2013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도입됐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을 알리는 표시가 있는데도 말이죠. 물론 배려석인 만큼 앉아있다가 임산부가 오면 비켜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산부보다 일반 승객이 더 많이 이용하고 심지어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정작 임산부가 앉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 무늬만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관련 민원도 해마다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데요. 재작년과 지난해에는 7,000건을 넘었고요. 올해도 지난달까지 2,400건을 넘었습니다. 임산부석을 이용하기 힘들다는 민원 접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3일 한 중년 남성이 임산부 배지를 달고 있는 여성을 보고도 양보하지 않아서 지하철 내 안내방송이 나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자는 시민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이미 비슷한 시스템이 도입된 지역도 있는데요. 부산은 2017년 전국 최초로 임산부 배려석 알림이 핑크라이트를 설치했는데 발신기를 소지한 임산부가 타면 배려석에 설치된 수신기가 깜빡이고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광주에서도 일반 승객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면 센서가 감지돼 자리를 비워달라는 안내가 흘러나오고요. 대전 역시 불빛과 안내 음성이 나오는 위드 베이비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임산부들이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다른 지역처럼 서울 지하철도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냈는데 서울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일반 승객이 배려석에 앉는 걸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센서로 인한 불빛이나 경고음으로 다른 승객의 불만이 나오고 시민들 사이 성별 또 세대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지역보다 규모가 큰 서울 지하철은 인위적 장치를 도입하면 설치비 46억 원에 유지보수비 연 2억 원까지 큰 비용이 들어서 당장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온라인에선 배려가 권리는 아니다, 임산부에게 양보하자, 배려와 정이 사라진 것 같아 아쉽다는 의견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국가 재난 수준의 저출생 상황에서 서울시가 임산부를 위한 새로운 정책 도입을 전향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임산부, 또 저출생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 그리고 현실 속 따뜻한 배려가 아닐까요? 네, 오는 토요일 밤부터 중부지방에도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됩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내내 전국에 게릴라성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시작부터 태풍급의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겠다고 합니다.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 해안에 굵은 장맛비가 쏟아집니다. 관광객들은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제주도는 오후 한때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맛비가 쏟아지며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중부지방의 첫 장마는 토요일 밤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비의 양도 많고 강도도 셀 걸로 예상되는데 시작부터 태풍급 비바람이 우려됩니다. 중국 남부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정체전선을 끌어올리면서 비구름은 더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발달한 저기압이 접근해 오면서 30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강한 남서풍에 의해 강풍, 풍랑특보도 예상되고 있고 강한 남서류가 부딪히는 지역에서는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저기압은 일요일 오후쯤 한반도를 빠져나가겠지만 그 자리에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정체전선은 더욱 강하게 발달할 걸로 보입니다. 곳곳에서 띠 형태의 강한 강수대가 형성되면서 일요일 늦은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시간당 30에서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7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엔 일주일 내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려 게릴라성 호우를 쏟아부을 가능성도 큽니다. 주말 중부 장맛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지속됐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주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주변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차량 10대 중에 6대는 주차 중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물막이판 설치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지하주차장 입구로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거센 물살이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거센 물살은 심지어 차량도 들어올릴 정도입니다. 물이 빠지고 난 뒤의 모습은 참담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살이 차량에 충격을 주자 블랙박스 녹화가 시작되고 물살에 차량이 떠밀리며 화면도 자연히 돌아갑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차량의 60%가 이처럼 주차 중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 집중호우가 있었던 지난 2022년에는 그 비율이 66%까지 높았습니다. 차량을 모두 다 대피시키지 않더라도 이처럼 물막이판을 설치해 놓으면 빗물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신축 아파트에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문제는 기존 아파트 단지입니다. 삼성화재 측이 침수 우려가 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도림천 일대 500세대 이상 아파트 대상 표본 조사를 한 결과 13개 단지 중 10곳이 미설치였고 10곳 중 2곳은 심지어 2022년 당시 침수 피해를 본 곳이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처럼 처음에는 다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다가 몇 세대 이상부터는 이제 의무적으로 몇 대를 할당해서 설치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단지 규모별로 차등화둬서 약간 의무화를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막이판 설치와 함께 위험한 곳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해서 차주에게 급히 대피하도록 알리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차량 대피 알림 서비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게 대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기록적인 달러 강세가 2달 만에 다시 나타나면서 세계 환율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한 차례 금리 인상까지 단행한 일본 엔화의 가치는 38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열쇠를 있는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는 한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어서 각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류투건 기자입니다. 2달 만에 다시 만난 한일 재무장관은 이번에도 통화가치 하락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효과가 없었습니다. 최고 당국자의 경고에도 일본 엔화는 지난 4월에 이어 심리적 마지노선인 160엔이 무너지더니 170엔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연초에 비하면 14%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통화들도 달러 강세에 밀려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390원대까지 오른 원화 가치의 올해 하락폭은 세계에서 9번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의 강달러 현상은 당장 경기 회복이 급한 유럽 등에서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촉발됐습니다. 이달 초 유럽 중앙은행이 8년 만에 금리를 내린 데 이어 스위스도 예상과 달리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영국도 금리 인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It's looking increasingly likely that actually September will be when an interest rate cut will come, even though August is still a possibility. 유럽 중앙은행에선 올해 안에 2차례 더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반대로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은 9월을 놓고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한 강경한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전 세계가 미국만 쳐다보는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We do expect that there does need to be some slowing of the U.S. economy in 2024. 여기에 강력한 대중관세 등을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여부도 장기적인 환율의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셋값의 상승폭이 커지는 가운데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하락세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0.18% 오르면서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상승폭도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지난주와 같은 0.07%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지방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5% 하락했습니다.
BTS 멤버 군 입대와 완전체 활동 중단을 알리는 영상이 곧 공개될 거란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판 전 하이브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당시 하이브 계열사 소속이던 이들은 BTS 단체 활동 중단을 알리는 영상이 공개될 거란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해 각각 3천만 원에서 1억 5천여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실제 영상이 공개된 뒤 하이브 주가가 24.78% 급락했다며 BTS 멤버의 군 입대와 완전체 활동 중단 여부는 투자자들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즉 상임위원장 배분이 완료되면서 개원 28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의 국회 부의장으로 주호영 의원을 선출했고 7곳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확정했습니다. 개원 후 여야 의원들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음 달 2일부터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고 8일과 9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주된 문제로 삼으면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 역시 뜻을 같이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습관성 탄핵병이 도졌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건 전임 이동관 위원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5명 상임위원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되도록 규정된 법과 달리 장기간 계속된 2인 체제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2인 체제라고 불리는 방통위원 2명으로 방통위의 중요 의결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직권남용으로 판단합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4당과 함께 탄핵안을 발의하며 자진 사퇴는 도주와 다름없다며 김 위원장을 겨냥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혹여나 사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 역시 방통위가 위법하게 운영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2인 체제가 그렇다면 그 취지에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습니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국회, 즉 야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야권은 이미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들을 대통령이 거부한 탓이라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을 겨냥해 습관성 탄핵으로 방통위를 흔들려는 정략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헌법상 명백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거란 주장입니다.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언론관을 가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는 것이며 일각에선 야권이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낸 건 오는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기 만료 시점을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김 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에 따라 새 이사진 선임을 미뤄지게 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에 개방하는 방송 3법을 처리해 야권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란 겁니다.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안을 내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 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MBC 방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 때문입니다. 실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방문진 이사 선임 강행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다시 말해 예방적 수단으로서 추진되는 탄핵 발의엔 참여하기 어렵다며 야권 공동 발의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막 상임위를 구성하고 첫 발을 뗀 22대 국회가 방통위원장 탄핵 등 방송 언론 분야 주도권 다툼으로 다시 한번 경랑에 휩싸일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169명 의원의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를 운영하면서 보인 태도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하자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는데 당내 일각에서는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최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0분 퇴장 등을 선언하며 증인들을 거세게 몰아세웠습니다.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여야 모두가 참석한 지난 25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고압적이라고 비판받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회법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상임위원장 권한 밖의 행위를 했다고 보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증인 퇴장 조치를 하며 임성근에게 오늘 사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9차례 실시하여 지속적인 모욕적 언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의사진행 방해, 맞제소와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당 지도부도 정 위원장이 국회법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여당을 겨냥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거들었습니다. 목리와 억지로 국회를 파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이래놓고 민주당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하니 황당합니다. 물론 당 안팎의 우려가 없진 않습니다.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는 총선 승리의 효능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자칫 오만과 독주로 비쳐 중도층의 정치 혐오감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부분들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당 일방 독주한다고 하면 국민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최대한 우리 당에서도 여당과 국회 소수당인 여당과 대화하고 타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죠, 사실. 최근 정치권에선 특정 정치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입법 등의 방향보다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더 문제란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내년도 연구개발 R&D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과학기술계를 들끓게 했던 대폭 삭감 이후 전체 규모는 2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체질 개선에 집중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은,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이맘때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라는 대통령 발언 뒤 33년 만에 대폭 삭감됐습니다. 갑자기 깎여나간 예산으로 1년간 후폭풍을 겪은 끝에 내년 예산은 2년 전 규모를 회복했습니다. 다만 배분은 선택과 집중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1년 전 나눠먹기식으로 지목된 이른바 소규모, 파편화된 과제는 줄이고 산업적으로 키워야 할 분야에 투자를 밀어준다는 계획입니다.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분야에서 글로벌 탑 3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와 정부가 3대 게임 체인저로 지목한 AI와 첨단 바이오, 양자에는 지난해보다 20에서 30% 정도 투자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양자에 대한 투자를 2배로 늘리겠다는 기존 공언에는 증가율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초연구에 있어서도 정부는 잘하는 연구자가 더 잘하도록 도약 연구를 신설하는 등 모두 2조 9천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 전략에서 선택받지 못한 연구자들의 상황은 더 나빠질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올해 1억 원 미만 규모의 생애 첫 연구와 기본 연구의 신규 과제 선정이 전면 폐지되면서 젊은 연구자들이 예산이 이미 줄어들어 레드오션이 된 우수 신진 연구로 대거 몰리기도 했습니다. 체질 개선, 선도형 R&D로의 전환이 전제돼 있다는 말씀을
널리 설명드리는데 그 이해를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았습니다. 정부는 선도형 R&D로의 체질 개선을 통해 같은 예산이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국회에 제출할 정부 예산안은 오는 9월에 확정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변호사가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고발장에는 엄마한테 욕설 등 모욕적인 말을 하라고 자녀들에게 녹음을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 숙인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변호사 A씨입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우발적으로 살해하신 건가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는데 A씨의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고 질타하며 아들이 곁에 있는 상황에서 친모인 피해자가 폭행당하고 숨지는 것을 듣겠다고도 지적했습니다. A씨의 엽기적인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이 아동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딸에게는 어머니를 향해 영어로 된 욕설을, 아들에게는 어머니가 밖에서 나쁜 짓을 한다는 모욕적인 말을 녹음시켰습니다. 아들이 말리는데도 아내를 살해해 그 모습을 보게 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 역시 고발장에 담겼습니다. 당시에는 인식을 못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성장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상당히 죄책감을 가질 그 가능성이 높거든요. 피해자 유족 측은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마음이 찢어졌을 아이들이 다시는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A씨를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소한 이후에 다시 양육하게 되는 환경이 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고요.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없는, 정서적 학대가 없는 정상적인 환경에서 양육되기를 바라는 점입니다. 이미 아내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A씨는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도 추가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대전 도심에서 중앙선을 넘나들고 소화액을 뿌리면서 난폭 운전을 한 폭주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주요 기념일마다 전국 곳곳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가 중앙선을 가로질러 한 바퀴 돌자 도로에 서 있던 시민들이 깜짝 놀라 옆으로 피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무리를 지어 질주하며 소화액을 뿌려대고 신호위반도 서슴지 않습니다. 경찰은 놀리듯 순찰차 옆과 뒤를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여기 엄청 크게 나가면서 막 두 명씩 타고 막 달리는 애들. 새벽 시간 대전 도심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폭주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이곳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난폭 운전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폭주족 한 명이 고개 운전을 벌이다 중심을 잃고 쓰러진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리해서 추격을 하다 보면은 다른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검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후 전담팀을 구성해 3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가담자를 모두 검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폭주족들은 3.1절이나 광복절 등 기념일만 되면 전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6.25 전쟁 기념일에는 광주광역시에서 폭주족들을 구경하던 10대 3명이 인도로 돌진한 차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더 엄격하게 늘려서 오토바이 운전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결격 기간이 경찰은 이번에 대전에서 검거된 피의자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모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집중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자녀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을 찾아가 폭언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경찰대 출신 변호사이자 공무원 시험학원 강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지난해 수능에서 시험 종료벨이 울린 뒤 답안을 작성하려다 감독관에게 적발돼 무효 처리되자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인생을 망가뜨려 주겠다며 폭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미국 대선이 넉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이든과 트럼프 전현직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내일 개최됩니다. 지지율이 박빙인 상황에서 두 사람이 4년 만에 맞붙는 재대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주일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토론 준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정연설 때와 같은 에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컨디션 관리에도 신경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wing down to a Russian leader, I think it's outrageous, it's dangerous, and it's unacceptable. 트럼프 캠프는 별도의 TV 토론 준비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인터뷰와 유세 연설을 이어가는 중간에 정책 전문가와 몇 가지 이슈를 점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Should I be tough and nasty and just say you're the worst president in history, or should I be nice and calm and let him speak? 4년 만에 토론 맞대결이 펼쳐질 CNN 스튜디오도 공개됐습니다. 동전 던지기에서 이긴 바이든이 오른쪽 연단을 선택했고 대신 트럼프가 마무리 연설을 맡았습니다. 또 트럼프 요청으로 토론회장에는 빈 노트와 펜만 가져갈 수 있고 바이든의 요청으로 발언자 외에는 마이크를 끄기로 했습니다. 4년 전 트럼프가 번번이 말을 끊었던 경험 때문입니다. Why would you answer that question? You want to put a lot of new Supreme Court justices, radical left. Will you shut up, man? 토론을 앞두고 나온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는 두 사람 지지율이 46대 46,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 토론이 중요한 이유는 두 사람 지지율이 워낙 박빙인데다 여전히 부동층이 많은 상황이어서 이 작은 변화가 대선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은 이번 첫 토론이 선거에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YTN은 CNN 대선 토론을 동시 통역과 함께 90분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남미 볼리비아의 군부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대통령 궁에 진입했다가 3시간여 만에 철수했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과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쿠데타 시도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보도에 박영진 기자입니다. 볼리비아군이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대통령궁 앞 광장에 집결했습니다. 장갑차로 청사 건물 입구를 부수고 광장에 몰려들 시민들을 향해 최루가스를 발사하며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물건을 사재기 하려는 행렬이 이어지는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Por el miedo, ¿no? que se ha suscitado por la noticia inusitada de los militares en la Plaza Murillo. Por eso están las personas acá. 쿠데타 시도를 주도한 순위가 장군을 만난 아르세 대통령은 쿠데타를 용납할 수 없다며 철군을 명령했고 이어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강경 대응을 선언하며 국민도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Firmes aquí en Casa Grande para enfrentar todo intento golpista, todo intento que atente a nuestra democracia. 그러면서 군 지휘부를 즉각 교체하는 등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쿠데타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거센 항의 속에 신임 합참의장의 부대 복귀 명령이 내려지면서 대통령궁 앞에 모였던 군대는 철수하기 시작했고 무너진 조국을 되찾겠다며 쿠데타 시도를 주도한 순이가 장군도 전격 체포됐습니다. 약 3시간 만에 결국 실패로 돌아간 쿠데타 시도. 대통령궁 앞에 모인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Hemos reaccionado y también el pueblo movilizado ha hecho posible que hoy hagamos retroceder esta intentona golpista. ¡Gracias, pueblo boliviano! 볼리비아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동맹 관계였던 전 현직 대통령이 갈등을 빚는 등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입지가 불안해진 순이가 장군이 병력을 동원해 쿠데타를 시도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에선 집권 세력이 기획한 쿠데타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SNS에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현지 시각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주리와 루이지애나주의 공화당 인사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대 3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이나 2020년 대선 등에 대한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러시아 북서부에서 여객 열차가 탈선해 7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응급구조당국은 북서부 코미 지역에서 승객 200여 명을 태운 열차가 14량 가운데 9량이 탈선하면서 70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열차 탈선 사고로 3명이 중상을 입었지만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북극권 광산 도시인 보르쿠타에서 남부 흑해항구로 향하던 열차가 폭우로 철로 일부가 유실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아직 입산이 허가되지 않은 일본의 대표적인 명산인 후지산을 오르던 등산객 4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후지산은 다음 달부터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여름에도 여전히 눈이 덮여 있는 일본 후지산 화구에서 구조대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종됐던 등산객 3명이 발견됐는데 이미 모두 숨진 뒤였습니다. 한 명은 사망한 지 며칠, 다른 2명은 한 달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발견된 날 또 다른 등산객이 산에 오르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나오지 않았는데 전문가들은 실족이나 기온 변화로 인한 저체온증 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まだ現状では雪が残っているところを歩いていてそこから滑り落ちた。傾斜はですね、90度のところもあれば滑落転落しただろうというところの傾斜は60度ぐらい。 숨진 등산객들은 다음 달 초 정식 입산이 허가되기 전 산에 올랐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정식 입산 시기 전에는 안전장치나 산장 등 등산을 위한 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사고가 난 후지산 화구는 안전 울타리 등이 거의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자체 측은 관광객들의 다음 달 입산을 앞두고 예약제로 등산 인원 제한에 나서는 등 안전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このすべての取り組みの目標というのは、国内国外関わらず、ここ富士山を訪れていただくすべての皆さんの安全の確保、場合によっては若干、登らないでくださいというお願いも。 하지만 많은 등산객이 입산 시기를 무시하고 산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후지산에서는 63건의 조난 사고가 발생해 전년보다 20% 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 외국 관광객이 늘기 시작하는 시점과 겹칩니다. 후지산 일대는 우리나라 관광객도 즐겨 찾는 곳인 만큼 정해진 입산 시기와 등산로 등을 철저히 지키는 등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국내 1호 아쿠아리움인 63빌딩 수족관이 이번 달을 끝으로 39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어린 시절 나들이 명소로 또 서울 대표 관광지로 저마다 추억이 깃든 공간인 만큼 아쉬움을 달래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명이 비추는 물살을 가르고 인어공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관람객들도 숨을 참아가며 춤추는 두 인어에게 집중합니다. 63빌딩 수족관에서 펼쳐지는 인어공주 공연인데 이제 더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달을 끝으로 수족관이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초 아쿠아리움인 63빌딩 수족관은 지난 1985년 문을 연 뒤 40년 가까이 9천만 명의 발길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극 임금 펭귄을 만날 수 있었던 곳으로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수많은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이제 추억 속으로 영영 사라진다는 소식에 아쉬움 가득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기들이랑 같이 와서 봤던 추억이 또 손자도 데리고 와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크기도 하고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다시 왔지만 동심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랑 돌고래 보러 온 기억이 있어서 좋았는데 이제 아이랑 다시 찾아와서 이번에 인어공주 공연을 보고 그래서 좋았는데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미술관으로 불리는 60층의 미술관도 문을 닫습니다.
대신 루브르, 오르세와 더불어 프랑스 파리의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퐁피두 센터 분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유럽 여행 다녀왔는데 루브르만 다녀와갖고 좀 아쉬웠는데 여기 폼피두 생긴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63빌딩 해양 생물들은 전국 곳곳 수족관으로 거처를 옮겨 다시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YTN 홍보혜경입니다. 음주와 후배 성추행 혐의로 3년 자격정지를 받은 피겨 이혜인 선수가 연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자 피겨 간판 이혜인 선수는 YTN과 만나 남자 후배를 성추행했거나 성적 가해 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해당 선수와는 연인 사이였다고 밝혔습니다. 두 선수 모두 미성년자일 때 교제를 시작한 만큼 본인만 대학생이 된 현재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경각심이 부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혜인 선수는 대한체육회 재심을 청구했으며 성추행이 아닌 연인관계 행위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고 선처를 구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후배 선수 A군 측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A군의 법률 대리인은 A4 용지 4장짜리 입장문을 통해 두 선수가 지난해 7월부터 석 달 정도 또 지난달 전지훈련 기간 만났다면서 일단 교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핵심인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A군이 당황하고 놀라서 곧바로 방에서 나왔다는 말로 자유의사가 아니었다는 뜻을 애둘러 전했습니다. 또 이혜인이 사후 증거 수집과 대처를 위해 당시 상황을 물었고 이를 깨달은 A군이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LG를 꺾고 하루 만에 2위에 복귀했습니다. 삼성은 잠실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시즌 6승째를 챙긴 선발 이승현과 안타 2개를 때린 구자욱을 앞세워 LG의 2대1로 이겼습니다. 전날 패배로 3위로 떨어졌던 삼성은 LG를 반경기 차로 따돌리고 다시 2위를 꿰찼습니다. 한화는 구단주인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찾은 대전 홈경기에서 두산에 8대3으로 이겼습니다. 전날 3점 홈런을 뽑은 노시환이 투런 아치를 그리는 등 5타점으로 맹활약했습니다. 프로농구 최고 스타 허웅 선수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과 스토킹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낙태 등 사생활 문제를 터뜨리겠다며 금전 요구와 협박을 당했다는 건데요. 고소 내용과 별개로 허웅 선수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서 프로농구 흥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허웅의 법률 대리인은 본인이 직접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공갈미수와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입니다. 변호인은 전 여자친구 A씨가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반복적으로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구단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2번 낙태한 사실도 공개됐는데 허웅은 2차례 임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낙태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은 오히려 아이를 낳자는 입장이었지만 A씨가 임신 중절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허웅 측은 A씨가 SNS 등을 통해 가만히 안 두겠다는 등의 게시물을 올린 점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소 내용과 별개로 허웅의 소속팀 KCC와 프로농구연맹 KBL은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수많은 팬을 몰고 다니는 최고 스타 허웅인 만큼 프로농구 전체 흥행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 우승까지 차지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낸 KCC는 이번 사건으로 구단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지 내심 걱정하는 눈치입니다. KCC는 이번 건은 선수 개인의 문제로 아직 구단 차원에서 대응할 건 없다면서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허웅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고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종주국의 명예회복을 노리는 태권도 대표팀 기대주 가운데 박태준 선수가 있습니다. 20살이 갓 넘긴 그는 자신만의 변칙 기술을 앞세워 반드시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대권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파리올림픽 태권도 남자 58kg급에 나서는 국가대표 박태준. 발차기를 주고받으며 가볍게 몸을 풉니다. 훈련 상대는 다름 아닌 그의 동생. 고등학생인 3살 터울 동생은 파리올림픽 준비를 위한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일상생활적인 면이나 그런 데서나 운동할 때 동생이다 보니까 좀 더 편하고 좀 잘 안 맞는 것도 물론 당연히 있는데 잘 맞는 것도 많아서 그런 면에서 좀 더 편하게 좀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평소엔 영락없는 형제의 모습입니다. 형 평소에 기분 맞춰주는 거. 동생한테 좀 막대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 막대하는 게 아니라 저도 반대로 똑같이 동생 기분 맞춰주기 힘들어가지고요. 2004년생인 박태준은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가장 먼저 경기장 매트에 오릅니다. 긴장될 법도 한데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코트에 입장하거나 그렇게 할 때 좀 오히려 여유를 찾으려고 주변을 좀 많이 둘러보거나 관중석이나 뭐 아니면 좀 음악 같은데 이제 좀 집중을 해서 2년 전 처음 태극마크를 단 박태준은 아시아 선수권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지난해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난 2월 파리올림픽 선발전에선 랭킹 4위인 장준을 따돌리고 올림픽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박태준의 무기는 바로 양발 준비 동작. 경기 시작할 때 상대에 따라 왼발과 오른발을 번갈아 앞에 두는 일종의 변치기입니다. 첫 금메달 향한 그의 발차기가 한 달 뒤 파리 그랑팔레에서 펼쳐집니다. 파리 포디움 꼭대기에서 애국가 올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다녀오겠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음 달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8개 등 메달 29개를 수확할 거란 미국 데이터 분석업체 예상이 나왔습니다. 미국 닐슨 산하 그레이스노트는 자체 전망에서 한국이 금메달 8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6개로 종합 10위를 차지할 거라고 밝히면서 메달 종목이나 선수를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이 업체는 미국이 금메달 37개 등 메달 123개를 따 중국을 따돌리고 종합순위 1위에 오를 것으로 점쳤고 개최국 프랑스가 금메달 29개로 3위를 차지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지 영 입맛이 없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기온이 올라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위장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소화효소 분비도 줄어들거든요. 아, 자연스러운 거였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보통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데요. 다만 2주 이상 이어진다면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식욕을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천천히 먹는 양을 늘리면서 조금씩 자주 먹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단백질이나 채소 위주의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입맛 없을 때 신맛 나는 음료를 먹는데 그건 어떤가요? 신 음료는요, 침과 위산 분비를 촉진하면서 소화 기능을 높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운동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혹시 저처럼 입맛 떨어진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장맛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했던 남부지방도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내일 서울 한낮 기온 33도, 광주 32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점차 남하하면서 남해안은 내일 새벽에, 제주도는 오전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네, 따라서 낮 동안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강원과 충북, 남부 곳곳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주말에는 전국이 본격 장마권에 들겠습니다. 올여름 첫 장마가 시작되는 중부지방에서도 강풍을 동반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원이다. 김수현이었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